안녕하세요. 사회심리학으로 10주 동안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강사 양미아입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개인이 타고난 성격보다는 환경이 인간의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여러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증거들을 주장하는데,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험들을 접하게 되면 나라면 저럴 땐 저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결과들을 보거나 정말 저럴까? 라고 하면서 의아해하곤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환경에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변의 타인들을 의식하고 낯선 곳에 가면 그곳의 사회의 규범과 규칙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유럽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실수를 한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식후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치를 화장실에 가서 하게 되는데 외국에 갔었을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는 양치를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제가 한 번 실수를 하고 다시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낯선 곳에 가면 우리는 그곳의 규범과 규칙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적응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죠. 사회심리학은 인간의 행위가 그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을 파악하려는 그런 학문입니다. 즉, 개인과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심리적인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다양한 주제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더욱 많아지고 지적 호기심도 향상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강의의 주제인 자아 형성에 대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모임이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첫 시간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저는 제 자신을 소개하게 되면 제 이름과 나이, 그리고 하는 일, 사는 곳, 그리고 또 취미 같은 것도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가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공부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고 공부를 하겠죠. 만약에 내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국 노래자랑이나 요즘 그 미스터 트롯, 뭐 미스트롯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노래를 잘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그 행동을 하겠지요. 하지만 나는 잘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힘들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렇게 특히 사춘기가 되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나이가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면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나는 누구였지? 하는 의문을 가지며 자신의 답을 이렇게 정리해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로 번역하는 이 셀프는 윌리엄 제임스가 사용한 개념으로서 자신의 삶과 경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즉, 자신이 보는 모든 것들로 자신의 국가와 인종, 외모, 성격, 능력 등 자신에게 속한다고 보는 모든 것을 셀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셀프의 목소리를 듣고 이 목소리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원래 이 말은 델포이 신전의 입구에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신탁을 통해서 어, 이렇게 메시지를 받더라도 그 문제의 해결책,
그리고 또 방법 이런 것들은 결국은 네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소크라테스는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아인식에 대한 개념은 언제 시작할까요? 발달 심리학에서 보았을 때 이런 자기에 대한 인식은 생후 2, 3개월은 되어야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엄마와 자기를 동일한 것으로 많이 인식하게 되고 자기를 분리시키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후 2, 3개월은 되어야 아, 내 몸이 엄마와 다르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또한 발달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인식 과정도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유아기에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갱년기, 즉 중년기가 되면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자아 개념을 변화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아 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개념의 형성 요인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문화란 그 사람의 행동 양식으로 자신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 국가, 그리고 인종 등이 개인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대개 자기소개서에 자신을 소개해야 한다면 사람들은 대개 먼저 이름을 말하고 나이가 얼마이고 어디에 사는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현재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증거는 문화가 자기 정체성 형립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문화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이들 서양과 동양을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서양은 개인적 특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문화권이고요. 우리나라는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집합주의 문화권입니다. 집합주의 문화권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부모님은 누구이고 형제 자매는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보통의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이렇게 자기 나이, 뭐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의 성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자기 성에 부합하는 자기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부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여성은 결혼해서 순종하고 봉사하는 성 개념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외국의 자료를 보더라도 돌봄의 이런 그 개념을 여성들이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남녀 간 행동 차이가 미미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기 성에 더 적합한 행동과 관점을 학습하게 됩니다. 남자는 좀 더 씩씩하고 용감해야 된다. 가정을 부양해야 된다. 이러한 개념을 많이 갖게 되고요. 여성은 좀 더 돌보아야 되고 봉사하고 이런 개념을 좀 더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성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 간호사 직업으로 보았을 때도 남자 간호사라는 직업도 있고 또 치마를 입는 남자들도 요즘 보이더라고요. 음, 이렇게 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성에 부모나 타인들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역할들이나 이런 자기 개념들을 형성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기를 알게 되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을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나 자신을 가장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 나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현재의 자신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현재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표현하고 알고 계실 겁니다. 나는 유능한 사람인가요? 나는 게으른 사람인가요?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요?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통상 우리는 네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내성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남의 눈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한 행동을 보고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해보고 자신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네 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 내부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될 때, 특히 잠을 자기 전에 하루의 일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불킥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나는 이럴 때 말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실수가 잦네? 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청소년기, 중년기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미국 고등학교에서의 실험인데 시시때때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30%에서 40%의 청소년이 그때 자기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는 특히 이런 생각 속에서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기에 이어서 자기를 많이 생각하는 시기는 중년기입니다. 가까운 이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유한성을 직면하게 되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유지해왔던 자신의 가치, 인생 목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돌아보게 되지요.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정체성을 성취하였던 중년은 중년기에 위기 수준이 낮았지만 청소년기에 정체성의 혼미를 경험했던 이런 중년은 위기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격차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자기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의 자기와 이상적 자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의 자기는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자기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이런 실제적인 표상으로서 나는 키가 크다, 수학을 좋아한다, 나는 운동을 잘한다. 이렇게 자기가 현재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상적인 자기입니다. 이상적 자기는 자기가 되고 싶은 그런 이상적인 표상을 말합니다. 현재는 아닐지라도 미래에 자기가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게 이상적인 자기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키가 크고 싶다. 나는 수학을 잘하고 싶다. 나는 운동을 현재는 못하지만 운동을 잘해서 뭐 근육줄의 몸을 가지고 싶다. 이런 게 이상적인 자기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실제 생각하는 이런 실제의 자기와 내가 이상으로 꿈꾸는 이런 이상적 자기가 괴리감이 너무 클 때 우리는 이런 불일치가 생기면서 자기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중간고사 때는 10등을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1등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나는 내향적인 성격이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도 잘 못 꺼내지만 이상적인 자기로는 사람들 앞에 분위기를 띄우고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이상적인 자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격차가 클 때 사람들은 우울감에 빠지거나 불쾌한 감정, 실망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자기격차 이론에서는 우리가 지닌 두 가지 개념의 차이가 클수록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 자기 개념을 수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높은 기준을 세울 경우에 실제적 자기가 이상적 자기를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고
자기 개념을 수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개념이 격차가 너무 클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프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자기 격차가 이상적 자기로 향하게 하는 이런 발전에 도움을 되기도 하지만 자기 격차 수준을 너무 높게 두면 따라가기 힘들어서 실망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맞게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상적 자기를 수준을 실제적 자기와 이렇게 조금씩 일치시키도록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제적 자기를 이상적 자기의 수준에 맞게 노력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자기를 인식하는 방법은 자의식 이론입니다. 자의식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항상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을 뒤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거울을 볼 때, 특히 저는 요즘 줌 회의를 하기 때문에 줌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많이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험에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자의식을 느끼게 이렇게 만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개념과 이렇게 맞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자의식이 높아진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의식을 느끼게 되면 대부분은 실제의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차이를 느끼거나 자기 개념과 자신이 한 행동 간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학생들의 실험에서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거울이 이렇게 있는 조건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부정행위를 덜 하게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자의식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또 재미있는 연구는 할로윈 데이를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할로윈 축제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외국에서는 할로윈 기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집을 돌면서 사탕을 받아가는 이런 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탕을 받아가는 놀이를 할 때 문 입구에 이렇게 거울을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인이 없는 집을 방문했을 때 주인이 없더라도 거울이 있는 조건에서는 사탕을 하나씩만 가져가세요라는 이런 지시에 잘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의 집중은 자신의 도덕의식을 이렇게 상기시켜서 부정행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줌에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자의식을 이렇게 갖게 되면서 어, 이런 줌 회의를 할 때는 제 이미지에 맞게 옷을 입고 화장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톡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누워서 편하게 옷도 대충 입고 이렇게 카톡으로 대화를 하지. 두 번째로 자신을 아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들이 나를 대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런 평가들을 통합해서 자기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중요한 사람들의 인정이 자기 평가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학생이면 교사가 주는 피드백, 집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사람의 인정이나 거부는 개인의 이런 무의식의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요. 어떠한 실험에서 대학원생들에게 그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권위 있는 학자의 찡그린 표정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조건에서는 역시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덜 유명한 인물의 인정을 의미하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대학원생에게 자신이 제출한 연구 아이디어를 스스로 평가해 보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권위 있는 학자의 찡그린 표정을 본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덜 중요하고 덜 참신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얼굴 표정의 그 학자의 사진을 본 사람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어떠한 그 평가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어, 중요한 인물들의 그런 평가는 개인의 이런 자기 개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요. 특히 제가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비언어적으로 이렇게 주는 표정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아이의 자아 개념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언어적으로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으로도 긍정의 메시지와 인정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타인을 통한 자기 평가와 우리의 평가는 상당히 다르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음, 주변의 평가와 자신의 평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이것에 관한 그 연구가 있습니다. 자기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의 상관관계가 0.24라고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통해서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자기는 좋은 사장이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라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말 안 듣고 말썽 부리는 학생이다 하더라도 자기는 이만하면 괜찮은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 사람은 능력이 없는 직장인이다라고 윗사람은 평가를 하더라도 본인은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직장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기를 과대평가한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세 번째로 자기를 아는 세 번째 방법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기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뱀에 의하면 사람들의 판단 과정은 태도나 정서, 동기와 같은 내적 상태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자신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개인에게도 그 자기에 대한 판단은 자신의 행동이나 몸 상태를 보고 자신이 이렇구나라는 걸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가슴이 쿵쾅거리고 이렇게 뛰는구나라고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라고 내 몸의 상태를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내가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강의를 만약에 듣게 되면 내가 이 강의에 동의를 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실험에서도 그래서 자기 행동에 대한 이런 실험을 해보았는데 어떤 노래를 들을 때 끄덕이면서 이렇게 노래를 듣는 실험과 또 어떤 노래를 들을 때 가로를 이렇게 저으면서 이렇게 노래를 듣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박자를 맞추면서 이렇게 노래를 들었을 때 그 노래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만화를 볼 때 이렇게 입술에 연필을 물어서 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만화를 보았을 때와 또 입을 쭉 내밀고 이렇게 뚱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만화를 보았을 때 그 만화에 대한 피드백이 이렇게 입술을 물고 웃는 표정으로 지었을 때 그 만화를 더 재미있게 인식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행동을 통해서 정서를 추론하게 됩니다. 이를 치화된 인지라고 합니다. 이런 체화된 인지에 대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 전에 피험자들에게 잠시 동안 이렇게 커피잔을 들고 있게 하였습니다. 한 커피잔은 이렇게 따뜻한 커피잔이었고 하나의 커피잔은 아주 차가운 아이스 커피잔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피험자들에게 낯선 사람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따뜻한 커피잔을 들고 있던 이 실험자들은 낯선 사람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가운 아이스 커피잔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아주 좀 부정적으로 좀 더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사 이렇게 면접을 가게 될 때 차가운 커피잔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면접 대상자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실제로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만남을 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좀 따뜻한 음료를 시키면서 이렇게 대화를 갖는 것이 여러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들과의 비교로 자기를 아는 네 번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아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나 능력을 알고 싶을 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굴이 예쁜 사람인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지, 이거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소년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명은 얼굴이 이렇게 더러워졌고, 한 명은 조심을 해서 이제 얼굴이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나왔다고 하죠. 그런데,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얼굴을 씻은 사람은 누구일까? 어, 얼굴이 더럽지 않은 그 소년이 얼굴을 씻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얼굴이 더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얼굴을 씻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대를 통해서 하는 비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침팬지들도 한다고 하네요. 갈럽이라는 사람은 침팬지를 이용한 실험에서 한 침팬지는 이렇게 정상 가족 집단에서 성장한 침팬지였고 다른 한 침팬지는 고립 상태에서 혼자 자란 이런 침팬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각 침팬지의 얼굴에 이렇게 빨간색 물감을 묻힌 후에 이들에게 거울을 들여다보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족들과 이렇게 자랐던 이 침팬지는 자기 얼굴을 이렇게 거울 속을 자기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물감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렇게 만져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립된 상태에서 이렇게 혼자 자란 침팬지는 거울 속의 자신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물감을 이렇게 만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교는 자아 개념이 형성되어야만 가능한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교를 많이 하지만 어느 때 남과 비교를 할까요? 음, 우리는 비교가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항상 비교를 하는 건 아니죠. 자기의 태도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 우리는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노력할 부분을 찾거나 우수한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을 때, 그럴 때 상향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들은 자신보다 더 나은 상태의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듣고, 아, 나도 조금만 노력을 하면 저렇게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들은 예쁜 자기 롤 모델인 이런 사진을 이렇게 딱 붙여놓고 아, 나도 저렇게 되어야겠지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향 비교는 비교 대상과 자신 간의 이런 공통점, 이런 연결고리를 찾으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향 비교는 너무 격차가 나는 이런 모델을 삼으면 많이들 실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도달하지 못할 이런 목표를 갖게 되면 자신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목표를 향해 노력했을 때 좌절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향 비교는
음, 큰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때 하게 되는데요. 하향 비교를 통해서 '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하면서 이렇게 위안을 삼게 될 때 하향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이렇게 자신보다 심한 상태의 이런 환자를 보면서 많이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심한 상태의 그런 환자를 보면서 '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런 예들은 너무 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하향 비교는 비교 대상과 이런 차이점을 찾고 강조를 하면서 '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지.' 하면서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수는 있지만 발전을 향해 나아갈 수는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